1974년 여름은 해리슨 카운티 경찰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며칠 연속으로 콜로라도 산맥에서 한 젊은 여성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수색이 진행되었다. 실종된 사람은 시카고 출신의 25세 사진작가 미셸 월레스였다. 가을에 그녀는 유명한 잡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인물 사진 촬영을 하며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다. 새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셸은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미 전국을 여행했던 빨간색 스테이션 wä건을 타고 출발했다. 매일 저녁 미셸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부모님은 미셸이 경험 많은 여행자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이 여행에서 그녀는 많은 여행에 동반했던 충실한 독일 셰퍼드계 오케를 데려갔다. 그녀가 연락하지 않은 8월의 어느 날 모두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며칠을 보낸 후 미셸 월레스는 매일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끊겼고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루 후 그들은 경찰에 연락하여 딸을 실종자로 신고했다. 카운티 경찰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콜로라도 산에서 젊은 여성을 찾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가 숲에서 다쳤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수색 작업은 거의 3,000 평방마일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미셸도 그녀의 개도 빨간 스테이션 wä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들이 그냥 사라진 것 같았다. 성공하지 못한 수색이 거의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목장 주인이 경찰에 전화했다. 그는 숲에서 개 한 마리가 달려나와 그의 가축들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큰 소리를 사용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개를 쫓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경찰은 목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동물이 목에 목줄을 한 채 잔디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줄의 이름표에는 오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미셸 월레스라는 실종된 여성의 개가 발견되었다. 일주일 후 9월 6일 척 매튜스라는 목장 일꾼이 경찰에 전화했다. 그는 술집에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미셸의 사진을 보았다. 척은 즉시 경찰에 전화하여 찾고 있는 여성을 알아봤다고 신고했다. 척은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술집에서 그는 자신을 로이라고 소개한 남자를 만났다. 대화 중에 로이는 곰이 그를 걱정시키고 있지만 숲에 갈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척은 관대하게 도움을 제안했다. 다음 날 그들은 숲으로 향했지만 도중에 척의 차가 고장났다. 그 순간 미셸이 개 오케와 함께 지나갔다. 4일간의 하이킹을 마친 후 미셸 월레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중에 그녀는 두 남자를 만났고 그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을에서 그들 중 한 명인 척은 그의 친구 로이가 자신과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술집 근처에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척이 차에서 내리자 로이는 갑자기 자신의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척은 동의하고 술집으로 갔으나 나중에 로이가 차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 이후로 척은 미셸이나 로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 용의자 로이라는 신비한 남자를 찾았다. 그를 수색했고 9월 12일 경찰은 인근 도시 푸에블로에서 로이 맨슨이라는 남자를 체포했다. 불법 활동 혐의를 받은 차량을 검사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배낭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미셸 월레스 이름의 지갑과 운전 면허증, 그리고 그녀의 빨간 스테이션 wä건 열쇠가 있었다. 또한 물건들 사이에는 전당포 영수증이 있었다. 전당포에서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미셸의 소유였던
캐논 브랜드 카메라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카메라를 가져가 필름을 현상했다. 처음에는 사진에 미셸이 하이킹을 갔던 오케라는 개의 사진만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네거티브에는 로이 맨슨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 로이는 체포되어 해리슨 카운티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신문 중에 그는 미셸 월레스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로이와 미셸은 카페에 갔다. 미셸은 그녀의 차로 로이를 태웠다. 카페에서 로이는 미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미셸이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로이는 조용히 빠져나가 그녀의 차와 모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그동안 미셸의 개 오케는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이는 미셸을 마지막으로 좋은 상태로 모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차를 타고 텍사스로 갔다. 얼마 후 그는 그 차를 숲에 두고 왔다. 경찰은 로이의 지시를 따른 후 이 장소에서 미셸의 차를 발견했다. 차량을 수색했을 때 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는 너무 깨끗해서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로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1937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으며 법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어려운 청소년기는 작은 절도로 시작되었다. 해가 갈수록 그의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1960년에 그는 강도로 처음 감옥에 갇혔다. 2년 후 그는 공공질서 방해로 다시 법정에 섰고 그가 텍사스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증거와 헨슨의 과거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그가 미셸 월레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그가 그녀의 차를 가져가 도망쳤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게다가 미셸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헨슨은 자동차 절도와 실종된 여성의 개인 물품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셸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사건은 점차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실종된 미셸 월레스의 어머니인 마가렛 월레스는 사건들에 직면하여 점차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의 상태는 법 집행기관이 딸을 찾지 못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유일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상실은 마가렛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었다. 서늘한 가을 아침, 미셸의 아버지인 조지 월레스는 깨어나 그의 아내 마가렛이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잠든 채로 평화롭게 죽었다. 침대 옆 탁재는 마가렛이 만약 딸이 언젠가 발견된다면 자신 옆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미셸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가렛을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마가렛 월레스, 실종된 미셸 월레스의 어머니는 사건들에 직면하여 점차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의 상태는 법 집행 기관이 딸을 찾지 못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유일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상실은 마가렛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었다. 서늘한 가을 아침, 미셸의 아버지인 조지 월레스는 깨어나 그의 아내 마가렛이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잠든 채로 평화롭게 죽었다. 침대 옆 탁재는 마가렛이 만약 딸이 언젠가 발견된다면 자신 옆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미셸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가렛을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91년 미셸 월레스의 실종 후 15년 이상이 지난 후 젊은 수사관 케이티 영은 사건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게리슨 보안관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가용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따은 머리가 들어있는 레이블이 없는 상자였다. 이 머리카락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케이티는 즉시 그것이 미셸의 것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보관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케이티는 미셸의 실종 직전에 촬영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서 미셸은 같은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다른 증거품 중에서 그녀는 미셸의 빗을 발견했고 거기서 추가 분석을 위해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캐시는 현대 과학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발견된 머리카락을 콜로라도의 실험실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1979년에 한 관광객이 발견한 머리카락이 실종된 미셸 월레스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캐시 영은 주요 용의자인 로이 깁슨을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깁슨이 텍사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텍사스로 여행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불쾌한 소식을 들었다. 법적 이유로 그의 사건이 재검토되었고 1988년에 그는 석방되었다. 현재 로이 깁슨의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캐시는 로이가 미셸 월레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의 자유가 전국의 여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미셸의 유해를 찾고 깁슨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수사관은 식물학, 지구물리학 및 곤충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숨겨진 무덤을 발견하는 데 전문화된 자원봉사자 그룹인 네크로폴 수색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조직은 또한 실종자의 유해를 찾는 데 경찰을 돕는다. 미셸 월레스의 것으로 확인된 머리카락 한 줄기가 발견되었을 때 이는 법의학 식물학자에게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전문가는 일부 머리카락이 햇빛에 노출되어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지하가 아닌 지표면에 있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는 흙 입자와 식물 조각을 분리하여 머리카락에서 식물 물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소나무 껍질, 바늘, 전나무, 알파인 및 노블 스프루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머리카락의 상태는 그것이 습한 북쪽 경사면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발견된 바늘 자국 덕분에 수색을 위한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92년 8월 7일 수사관 캐시 영은 네크로폴리스 수색 조직의 팀과 함께 콜로라도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고 미셸 월레스의 유해를 찾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지형의 모든 평방미터를 자세히 조사했다. 첫날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둘째 날 끝에 과학자 중 한 명이 풀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해가 두개골의 금색 치아 크라운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캐시 영은 실종된 미셸이 그런 크라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두개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뼈들도 발견되었다. 법의학 인류학자는 발견된 유해가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발굴 과정에서 미셸 월레스의 옷과 신발도 발견되었다. 그녀의 청바지 지퍼 부분과 잘 보존된 등산화가 발견되었다. 증거 분석 후 범죄 전문가들은 미셸이 아마도 도로변에서 밀려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퍼를 조사하면서 전문가들은 그것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헨슨이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된 후 미셸에게 숲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오케라는 자신의 개를 풀어주고 미셸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싸움이 발생했고 그 싸움에서 헨슨이 더 강했다. 미셸의 청바지에 있는 손상된 지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도로변 협곡에 남겨두고 그녀의 차를 타고 떠났다. 조사 후 유해는
시카고에 있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거의 20년 후 조지 월레스는 그의 아내 마가렛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들의 딸을 어머니 옆에 묻었다. 케이트 영은 월레스가 켄터키에서 절도로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3년 4월 13일 그녀는 미셸 월레스 사건과 관련하여 글을 신문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신문 중 로이 깁슨은 공손하고 차분하게 행동했지만 1974년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시 한번 미셸과의 사건에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 카티아가 그에게 발견된 머리카락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고 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했다. 수사관에게는 이것이 그의 죄책감의 명백한 징후였다. 윌슨은 미셸 월레스 사건 재판이 열린 콜로라도로 이송되었다. 깁슨은 검찰이 자신의 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감옥방에서 전체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관여를 설득할 수 있었다. 1993년 9월 1일 윌슨은 유죄 판결을 받고 미셸 월레스 사건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전 3년 켄터키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을 마친 후 깁슨은 미셸 월레스 사건에서 그의 종신형을 살기 위해 콜로라도로 이송되었다. 2000년대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그의 DNA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2009년 캘리포니아 주의 수사관들은 1974년에 시작된 사건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1974년 7월 11일 나파 카운티의 한 술집에서 한 여성이 생명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당시 51세였던 니타 앤드류스였다. 니타는 한부모였으며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나파 병원과 그녀가 발견된 칵테일 라운지라는 가족 술집에서 일했다. 그녀의 차, 캐딜락이 사라졌다. 범인은 여러 흔적을 남겼다. 재떨이의 담배꽁초, 뒷계단의 부분 지문, 병과 금전 등록기의 지문. 2010년 루이지애나 주 워커시에서 1988년에 시작된 사건과의 또 다른 일치점이 발견되었다. 1988년 8월 4일 24세의 뱅상 르주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약혼녀 미셸 월레스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어두워졌을 때도 미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날 미셸을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가 최근에 구입한 부지로 갔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종종 그들의 미래 집에 대해 꿈을 꾸었다. 뱅상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셸의 차를 보았지만 그녀 자신은 없었다. 차는 비어 있었고 운전석 문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다. 이것은 뱅상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고 그는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자정 무렵 수사관들은 미셸을 찾기 시작했다. 2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그녀를 오래된 헛간 뒤 나뭇가지 사이에서 생명의 흔적 없이 발견했다. 미셸 월레스는 신비로운 상황에서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그날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마을로 운전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세탁소 관리자는 그녀가 미셸을 그곳에서 보았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미셸이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셸과 그녀의 약혼자가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최근에 구입한 부지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건설업자로 소개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필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 즉시 부지로 운전해 가자고 제안했다. 세탁소 관리자는 남자의 외모와 그의 차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0년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었다.
1988년 텍사스 주 포트 아서 시에서 로이 맨슨이라는 남자가 51세 폴린 클럼에게서 집을 임대했다. 어느 날 폴린은 그에게 에어컨 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웃에게서 텔레비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후 폴린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수년 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로이 맨슨의 DNA와 일치했다. 로이 맨슨은 또한 미셸 월레스의 실종에도 관여했는데 그녀는 같은 해에 그가 숙소를 임대했던 여성이었다. 2011년 아니타 앤드류스와 샬롯 소프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맨슨은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폴린 클럼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83세의 나이로 로이 맨슨은 콜로라도의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그는 평생 동안 후회나 그가 파괴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행복을 빼앗은 사람들의 운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소녀는 호텔을 떠나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직선 도로를 따라 짧은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마치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수색은 불안한 발견들, 수수께끼 같은 순간들과 특이한 상황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까지 수년간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타니 드렉셀은 1991년 10월 7일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는 브리타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체드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마리사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체드의 군 경력 때문에 가족은 자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체드는 가족과 함께 칠리라는 로체스터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브리타니는 오른쪽 눈의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소녀는 그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타니는 결코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고 콘택트 렌즈로 자신의 문제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삶을 살았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축구에 빠져들었고 지역 여자팀의 일원이 되면서 이 스포츠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간호사, 미용사 또는 모델로서의 경력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16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와 여동생 모두에게 도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연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009년 4월이 왔을 때 브리타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에서 봄방학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가능한 위험에 대해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집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로의 여행 계획과 더불어 성인 동반 없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걱정을 느꼈고 이는 딸과의 큰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브리타니는 어머니에게 근처 호수 옆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수가 멀지 않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브리타니는 이 기회를 이용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몰래 머틀 비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단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친구들과 만나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도심의 해변가에 위치한 바 하버 호텔이라는 아늑한 2성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여행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해변에서의 시간, 도시 산책과 전반적인 휴식을 즐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다른 주로 여행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산책하고 집에서 영화를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월 25일에 브리타니는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에 브리타니는 약 2.5km 떨어진 호텔에 머물고 있는 로체스터에서 온 오랜 친구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막 도착했을 때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날 브리타니는 그녀에게 반바지를 빌려주었고 이제 친구는 입고 싶어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브리타니는 친구의 호텔을 떠나 자신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원래 함께 가려고 했지만 부업 때문에 가지 못한 남자친구 존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브리타니는 친구와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존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메시지를 더 보내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 젊은 남자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걱정에 그는 여행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이 상황을 보고했을 때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전 남편이 뒤를 이어 머틀비치로 향했고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종 다음 날 아침 머틀비치 경찰은 브리타니의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저녁 8시경 호텔방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에 그녀는 친구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의 감시 카메라에 발견되었고 8시 15분에 건물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브리타니의 추정 경로를 따라 추가 감시 카메라를 찾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타니가 저녁을 보낸 젊은 남자의 친구들은 그들이 함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브리타니가 경기 막바지에 합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5분 후 그녀는 친구가 반바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브리타니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관들은 그녀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상에서 브리타니가 호텔을 혼자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아무도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의 방을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그녀의 핸드백과 전화기를 제외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는 그녀가 영원히 떠날 계획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종 직전 그녀는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로 표현했고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으며 호텔로 돌아온 후 잠을 자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 운명적인 저녁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친구의 호텔을 20시 48분에 떠났고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21시 15분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녀가 호텔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근처에서 거리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실종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소녀의 휴대폰이 이른 아침 시간까지 켜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머틀비치에서 90km 떨어진 17번 고속도로에서 위치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인데 전화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와 사륜 오토바이를 포함한 수색팀이 그곳으로 보내졌지만 안타깝게도 브리타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일이 지난 후 성공 가능성이 없어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머틀비치에서 수색을 계속하며 갑자기 다른 호텔로 이동하고 실종된 사람의 가족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한 브리타니의 여자친구들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 브리타니의 실종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날 저녁에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의 주의는 그녀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만났던 브리타니의 또 다른 지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협조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도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 사건은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고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을 바라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브리타니의 부모는 전국 방송 채널을 포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실종죄에 관한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조명되었습니다. 비록 노력이 주목을 받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수사관들이 소녀를 찾는 데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머틀비치에서 특정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거가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렸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가능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해 12월, 사건 시작 후 8달이 지난 후 수사는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조지타운 근처에서 텐트에 머물던 관광객 부부가 여성용 안경을 발견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경은 브리타니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위에서 DNA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수사 진행 상황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머틀비치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이 사건은 해결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20세의 여성이 머틀비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불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 앞에 멈춘 밴에서 두 남자가 내려 그녀를 불쾌한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추가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었고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37세의 티모시 테일러를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브리타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즉시 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그의 사건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결국 그가 브리타니의 실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경찰은 몇 가지 더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가해자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지역 낚시꾼의 제보에 따라 강 근처의 섬 지역을 탐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경찰은 브리타니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 근처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곧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에 FBI는 브리탄을 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잡힌 곳으로 이동되었고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FBI는 또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해 $25,000의 보상금을 발표했습니다. 몇 달 후 사건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관심은 다시 2010년 머틀비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되었던 티모시 테일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16살 아들 데시온이 새로운 용의자로 등장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정시설에 있던 FBI 정보원은 2009년 4월 27일에 숲속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그곳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티모시 테일러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방 안에서 불안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댄욘과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기 어려운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한 소녀가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대숀이 그녀를 설득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른 방에서 여러 번의 큰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활동 흔적을 지우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뉴스에서 브리탄에 관한 보도를 보고 그가 그녀를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나 첫 번째 증인의 진술을 확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데이온이 실제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에 관여했으며 브리타니를 다른 증인이 이미 언급한 그 집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대숀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이득을 얻기를 바랐지만 일이 알려지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진술은 수사관들이 고려하던 버전과 일치했습니다. 증인들은 그들이 설명한 사건들이 브리타니가 데이온의 아버지 집이 있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에서 이틀 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둘 다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진 증인들의 말만으로는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관들은 대숀을 다른 사건으로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경미한 위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다른 주로 이끌었고 사건은 연방 관할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숀은 주 단위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것이 ABI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브리탄의 실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대숀이 이미 형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사건은 그럼에도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FBI는 또한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대숀을 신문했지만 그는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2017년 여름 대숀은 가능한 형벌 감경을 대가로 거짓말 탐지기 신문에 동의했습니다. 신문 중 거짓말 탐지기 운영자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두 가지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대숀은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그녀를 보았는지 그리고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질문 모두 그는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검사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었고 수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7월에 대숀의 재판이 끝나고 그는 이전 범행에서 운전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1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정보원이 2월에 인터뷰를 하고 그의 진술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4번이나 그녀를 봤다고 주장했고 그 사건들이 한 달 후에 일어났으며 네이트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네이트를 찾기 위해 헛수고를 한 수사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경찰은 대숀에 대한 의혹과 다른 가능한 방향성을 모두 고려하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1000몇 주 동안 그들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에 책임이 있었던 남성들의 목록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레이몬드 모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이전 범죄를 고려했습니다. 모디는 유사한 범죄로 21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피해자들은 1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는 3아이의 아버지였고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레이몬드의 집은 브리타니 사건과 관련하여 수색되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FBI 요원들은 그의 실종 관련 가능성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몬드가 알리바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그는 4월 26일 소녀가 실종된 다음 날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머틀 비치에서 과속으로 정지당했습니다. 이는 그의 동반자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 중요한 날들 동안 그의 위치에 대한 이전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 레이몬드의 여자친구는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전 위반 때문에 그녀는 2022년 4월에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브리타니의 실종 당일에 대한 신문 중에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했고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머물도록 설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레이몬드가 브리타니가 실종된 날 다음 날 설명되지 않은 얼굴 자국을 가지고 집에 왔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에 관해 그녀는 레이몬드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큰 픽업 트럭을 가져갔고 그녀에게 자신의 차를 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그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그 전화기가 브리타니와의 의심스러운 사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같은 저녁에 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사건 발생 당시 그 여성이 아마도 레이몬드와 함께 차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문 중에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와 신용카드를 차 안에 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몬드가 같은 밤에 집을 떠났다가 30분 후에 돌아왔으며 그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관들은 그 여성에게 레이몬드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녹음기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지만 나중에 이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대화 후 수사관들은 레이몬드의 아파트를 며칠 동안 면밀히 관찰했고 그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주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를 확인하는 듯 했고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의 아파트 수색 영장을 받았고 여러 대의 전화기와 다른 흥미로운 물건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성의 전화기와 신용카드 정보를 추가 조치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활동 참여 혐의로 그녀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이몬드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을 때 그들은 그의 동반자를 체포할 의향이 있다고 알렸고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혼자 했다는 놀라운 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 버전을 설명했고 이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몬드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저녁 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다가 브리타니가 자신의 차로 다가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지타운의 강으로 운전한 후 그의 동반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레이몬드는 브리타니와 가까워지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은 경솔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동반자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브리타니에 대해 물었고 레이몬드는 친구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밤 그는 자신의 행동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버전은 수사관들에게 불신뢰스러워 보였고 그들은 레이몬드가 실제 상황을 크게 왜곡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레이몬드는 늦은 시간과 거리에 행인이 없는 상황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버전은 소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의 메시지에 답변을 중단했고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레이몬드는 이 시간에 그녀가 여전히 그의 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몬드의 자백은 수사관들이 그의 책임을 확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물건들이 숨겨진 장소로 그들을 안내했고 경찰은 실제로 그곳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과 치과 식별을 통해 발견된 물건들이 브리타니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기소되었고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여 레이몬드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이야기가 여자친구가 책임을 면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들은 주로 레이몬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물건들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확인했습니다. 13년의 수사 끝에 레이몬드는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레이몬드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시 그는 62살이었으며 석방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마지막 말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수사관들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 미해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왜 두 정보원이 다샤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정보원 모두 의심스러운 평판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처음부터 그들의 진술에 대한 특정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감형받는 대가로 다샤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질문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이몬드가 2005년에 28살의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건 발생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몬드는 어떠한 관여도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관여를 확인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추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나이였다. 이 사건 관련자들 간의 갈등 원인은 너무 사소해서 주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일부 관련자들은 국가 법률에 따라 이 비디오에서 익명으로 남아있다. 루이사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독일에 살고 있었으며 2023년에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지역 학교에 다니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루이사는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이는 때때로 또래들에게 약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녀는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이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했다. 몇몇 소녀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루이사는 발생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살과 13살의 두 소녀가 정기적으로 수업 후 그녀를 기다려 조롱하며 집까지 동행했다. 그들은 어른들이 그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순간을 선택했다. 수업 중에도 상황은 어려웠다. 쉬는 시간에 소녀들은 교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루이사를 조롱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전에는 모두 좋은 친구였지만 다툼 이후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루이사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몇 달 후에는 매일 일어났다. 소녀들이 일부러 학교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루이사는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이 소녀들을 더 많은 행동으로 격려했다. 때로는 신체적인 괴롭힘까지 허용했지만 결과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그래서 루이사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녀의 우울함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루이사는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침묵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루이사는 처음에 두 명의 그부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말로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욱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루이사는 모든 것을 어른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시 수업 후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른들이 알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설득 시도는 소용없었고 어른들을 통한 위협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싸울 힘이 없었지만 더 이상 끝없는 놀림을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소녀들은 수업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루이사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쉬는 시간 중 하나에 그녀는 교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했다. 교사는 놀라고 즉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루이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대화에 한정했다. 루이사는 모든 쉬는 시간마다 따라다녔다고 확인했고 그부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대화 후 그들은 떠났고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루이사는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고통이 끝났기를 바랐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랫동안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소녀들이 예상치 못한 화해 제안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중에 그들은 루이스에게 토요일에 그들의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보내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세 친구 모두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무언가를 함께 볼 예정이었다. 친구들은 심지어 루이스에게 사과하며 자신들의 농담이 단순히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루이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학교에서의 불쾌한 사건들을 어떻게 멈출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꿈꿔왔던 대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루이사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하고 교사에게 불평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녀들은 그녀에게 이해한다고 확신시켰다. 우정 관계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 3월 11일 토요일, 친구들은 계획대로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만났다. 이날 루이사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종종 우울했고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접촉을 피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다. 루이사는 마침내 다시 웃고 기분이 좋았다. 루이사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 사교적이 된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친구들에게 가도록 허락했다. 여성은 갈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소녀들이 우정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수줍은 딸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했고 이는 루이사 자신만큼이나 그녀를 기쁘게 했다. 소녀들은 서로 멀리 살지 않았으며 그들의 집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었지만 도시 거리를 통해서도 갈 수 있었다. 루이사는 항상 도시를 통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친구에게 갔다. 루이사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오후 6시 전에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루이사는 항상 책임감이 있었고 보통 이 일정을 지켰다. 그러나 이날은 늦어졌다. 루이사의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딸이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자 그녀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미 10월 5분이 지났지만 소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응답이 없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걱정이 커져 친구 집에 전화했다. 친구는 루이사가 30분 이상 전에 떠났으며 이미 집에 도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사의 부모님은 여러 번 실패한 전화 통화 후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딸이 이동했어야 할 경로를 여러 번 운전했다. 그들은 길가의 상점들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들이 접근한 사람들은 루이사처럼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마침내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루이사와 그녀의 가족이 살았던 작은 마을의 공동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12살 소녀의 실종에 관한 소식은 주민들 사이에 큰 우려를 일으켰다. 경찰관들은 아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적절한 심각성으로 대응했다. 그 도시는 약 4,000명의 주민만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루이사를 찾기 위한 수색을 조직하기 위해 경찰은 언론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수색 활동에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수색견 부대와 항공수단이 작전에 포함되었지만 어둠이 수색을 어렵게 했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들과 수색팀은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루이사가 실종되기 전날 저녁에 그녀를 본 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소녀들은 이해할 수 있게도 불안하고 두려워했다. 부모들도 걱정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동 납치범이 있다고 두려워했다. 수색의 초점은 소녀들의 집에 있었고 경찰은 세 아이 모두가 다니던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루이사가 교사에게 친구들에 대해 말했다는 정보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자원봉사자 그룹이 숲을 통해 소녀들의 집 사이를 이동했다. 이 숲에는 루이사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을 제공하는 경로가 있었다. 그녀가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판명되었다. 루이사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 오래된 기차역 근처에서 소녀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실종된 루이사였다. 의료 보고서는 수많은 부상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중요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범인 찾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소녀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품은 사람을 다루고 있었다. 증거의 성격은 이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냉혈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공격성은 아마도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수사관들은 루이사의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그룹이나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였다. 그녀는 나쁜 습관이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다. 루이사는 부유하고 품위 있는 가족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도 법이나 주변 환경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관들은 당시 12살과 13살이었던 루이사의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녀들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아마도 누군가가 루이사를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바랐다. 하지만 친구들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무언가를 밝혀냈다. 경찰관들이 계속 질문하는 동안 소녀들 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너무 놀라워서 수사관들조차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녀는 울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 보통 상황에서는 경찰이 범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즉시 체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건이 12살과 13살의 두 소녀와 관련되어 있었고 국가 법률에 따르면 그들은 형사 책임이 없었다. 이 소식은
학생들의 부모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모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과 대화한 후 처음 자백한 소녀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친구도 자신의 참여를 확인했다. 소녀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몇 달 동안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옛 친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루이사가 교사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말했을 때 매우 화가 났다. 소녀들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학교에 불려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화해의 구실로 루이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녀의 신뢰를 얻고 어른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다. 계획은 모든 의견 차이를 영원히 한 번 논의하는 것이었다. 루이사가 방문했을 때 소녀들은 처음에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인터넷에서 몇 가지 비디오를 보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루이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이가 더 많은 소녀가 그녀를 숲을 통해 동행하자고 제안하며 이것이 그녀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꼈고 서로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다. 루이사의 친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만나기로 동의했다. 이것이 루이사의 부모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저녁 약 5시 30분이었다. 소녀들은 집을 떠났고 행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걸어갔다. 어느 시점에서 친구들은 루이사를 배신의 죄로 비난했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들 중 나이가 어린 소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결심했다. 루이사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친구도 개입했다. 그 후 그들은 루이사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소녀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왔고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더 나이 많은 청소년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다른 누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지문과 DNA를 비교해야 했다. 소녀들은 모든 것을 근처 숲에 버렸다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장소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루이사와 함께 오래된 기차역까지 걸어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나중에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거의 모든 것이 범행 현장 근처에 버려졌다. 수사관들은 주변 전체를 철저히 수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요한 증거물을 찾을 수 없었다. 소녀들에 따르면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방 도구였다. 그것은 사건 당시 누가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경찰은 여전히 소녀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고 흔적이나 지문을 남겼을 수 있는 제3자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건 버전을 고수했다. 최종 판단은 범죄 전문가와 법의학자들에게 달려 있었다. 루이사의 손에서 방어 행동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방어했다. 조사 결과 범행 현장에서 3사람의 DNA만 발견되었다. 루이사 자신과 2명의 인정된 학생들의 것이었다. 마침내 경찰은 소녀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 법에 따르면 형사 책임은 14세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소녀들 중 누구도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서는 청소년 복지국에 전달되었고 그곳에서 청소년들과의 추가 작업을 맡게 되었다. 월요일에 청소년들이 배우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심리학자들이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왔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3일 동안 일하며 수업을 연기했다. 그들은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학급에서 그룹 미팅을 조직했다. 심리학자들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일 후에도 그들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계속했다. 그 후 수업은 정상 모드로 재개되었다. 존경의 표시로 도시 전체의 국기가 반기로 개양되었다.
3월 22일에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작별식이 열렸다. 루이사가 발견된 장소에 도시 주민들은 즉석 기념비를 세웠다. 소녀들은 경찰에서 울었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빠르게 회복했고 특별한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이미 창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게시했다. 나중에 그들의 계정은 수많은 불만으로 인해 삭제되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래들과 평온하게 소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한동안 청소년 당국에 인계되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이 주도한 수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다른 누군가를 의심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에이미의 부모는 깊이 충격을 받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범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분노와 적극적인 행동은 대중의 관심을 이 사건으로 끌었다. 이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논의되었고 독일 법 체계의 결함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공중은 이런 사건을 허용하는 법 체계가 범인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대중의 불만은 사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들 근처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가족들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이사했다. 한편 청소년들 자신은 국립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는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이다. 기밀성을 보호하는 엄격한 독일 법률 때문에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거짓말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진실성을 믿고 자신의 가족을 꿈꾸던 여성의 삶도 파괴했습니다. 곧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었으며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리 케이 수아레즈는 1976년 12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친부모에 대해서는 플러턴의 한 부부인 텔마와 제럴드 수아레즈에게 입양되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제럴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선교 활동 중 아내를 만났고 이후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로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리는 어린 시절을 양부모와 함께 보냈지만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유타주 오렘으로 이사했습니다. 1994년 18살의 로리는 친구들과의 여행 중 19살의 마크 호킹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었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강하고 긴밀한 유대감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크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스럽고 돌봄이 많고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뒤에는 거짓말의 그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4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리는 관리자의 보조로 일하는 야심찬 부지런한 27세 여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목표 지향적이고 똑똑하며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마크는 유타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는 아내와 그녀의 친척들을 설득해 놓았습니다. 마크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족은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부부는 로리가 5주차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마지막 근무일과 이사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2004년 7월 19일 로리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아침 10시쯤 마크는 아내의 사무실에 전화해 그녀의 위치를 물었지만 직원은 그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가 항상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마크는 로리의 상세게 아내가 아침 5시 반쯤 근처 공원으로 평소에 달리기를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아마도 바로 직장으로 가서 차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상사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마크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마크는 조언에 따라 오전 10시 7분에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리의 친구들에게 전화해 누군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오전 10시 49분에 다시 경찰에 전화해 공원으로 가는 길에 아내를 찾고 있었고 차도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했지만 로리의 흔적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수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실종자 신고를 하려면 최소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로리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은 마크가 수색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심지어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여행해왔지만 불행히도 수색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7월 20일 경찰은 로리의 가족이 시작한 수색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연락처가 적힌 수백 장의 포스터가 도시 전역에 붙여졌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면서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 그녀의 남편은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같은 날 이른 아침, 경찰은 호텔 근처에서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마크는 샌들만 신고 있었고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유타 대학교 정신과 병동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임신한 아내의 실종이 그에게 정서적 붕괴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리의 실종과 관련하여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마크를 그녀의 실종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언론에 보여준 걱정의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교육에 관해 아내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로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유타 대학교에서 심리학 우등 학위를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아버지 더글라스 해킹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22일 그는 이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고 2002년에 학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는 강의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척했습니다. 마크는 심지어 전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의과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척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어떤 의과대학도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이 면밀히 계획된 속임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학업적 성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압박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의료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그의 형제들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로리의 가족은 마크의 기만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로리를 찾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교육에 대해 거짓말할 수 있다면 로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거짓말이 그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가 이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어떤 관련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크는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1급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수사관들은 여러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스프링이 손상된 매트리스, 새 매트리스 구매 영수증, 침구류, 주방 도구에 묻은 이상한 짙은 붉은 얼룩들, 침실 협탁에 있는 카페 조각들, 손님방에서 발견된 로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의류. 경찰의 주의를 특히 끈 것은 로리가 사라진 아침에 마크가 공원을 수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새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로리의 차 앞좌석은 약 180cm 키의 사람에게 맞게 조정되어 있었는데 로리의 키는 150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 로리의 자동차 열쇠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운동하러 공원에 갔다면 왜 열쇠는 집에 남아 있었을까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 중에는 침실 침대에 맞는 잘린 매트리스도 있었는데 이것은 유타 대학교 병원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옆에 위치한 주유소 근처의 쓰레기통에서도 어두운 머리카락 한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크와 로리의 소유였던 2대의 차에서 많은 자료가 확보되었고 병원, 공원 내 교회, 24시간 운영되는 상점의 감시 영상은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더했습니다. 증거가 쌓이면서 마크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강해졌고 로리를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로리가 실종된 지 며칠 안에 경찰은 마크가 7월 19일 이른 아침 그들의 공동주택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으며 몇 시간 후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증거를 처리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의혹은 2004년 7월 25일에 확인되었습니다. 마크의 형제들인 스콧과 랜스가 그가 자신들에게 범행을 고백했다고 보고했을 때입니다. 하루 전인 7월 24일, 그들은 마크가 입원해 있던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로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관여를 고백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리가 직장에 있던 7월 16일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 전화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으며 그녀의 남편이 그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료들은 이 전화 후 로리가 동요하고 울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아마도 마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학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크가 컴퓨터 오류나 다른 변명으로 그가 명단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저녁 그들은 함께 그의 상사의 시골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이고 사기에 대한 논의는 18일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크가 아내에게 자신의 교육과 미래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을 때입니다. 이것은 로리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 후 로리는 잠을 자러 갔고 마크는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가오는 이사를 위해 몇몇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물건을 포장하는 동안 총에 부딪혔고 새벽 1시경 로리가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크는 형제들에게 이후 매트리스의 손상된 부분을 포함한 증거물을 여러 쓰레기 봉투에 싸서 새벽 2시경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인해 그는 2004년 8월 2일에 체포되어 솔트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의 정신과 병동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사들은 마크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1급 중범죄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정해졌지만 나중에 10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또한 로리를 실종자로 찾는 수색을 종료시켰고 경찰은 카운티 쓰레기 매립지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된 쓰레기 1000톤을 통과하여 12m 이상의 깊이로 파고들면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색에는 수색견과 3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경찰관, 소방관, 공공안전서비스 직원 및 도시 수색구조단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1시간씩 일주일에 나흘 동안 일하며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힘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쓰레기를 수동으로 검색해야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의 노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의 형제들에게 한 마크의 자백에 근거하여 그를 기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물질적 증거 중에는 그녀의 차 안과 난간, 침대 헤드보드와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버건디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매트리스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로리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행동을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그와 함께 늙어가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들은 마크의 자백 후에 더 명확해졌으며 그 편지는 로리가 의과대학에 한 전화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은 24시간 영업하는 상점의 감시 영상을 수집했는데 여기에는 마크가 담배를 구매하고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살펴본 다음 아내의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약 18분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사람이 큰 자루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또한 그가 여자의 차를 타고 그녀가 그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공원으로 운전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마크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1급 범죄로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마크는 변호사 길버트 안테이와 함께 제3지방법원의 윌리엄 베럿 판사 앞에서 예비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방탄조끼를 입고 7명의 보안관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런 보안 조치는 보통 유명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취해집니다. 로리의 실종 후 2달 이상이 지나 그녀의 가족은 이미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경찰의 넬슨 경사는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는 빠르게 봉쇄되었고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여러 시간 동안 수집했습니다. 같은 날, 당국은 법의학 검사를 통해 발견된 증거가 로리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가족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된 데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침내 그녀와 작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은 이제 마크의 범죄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발견된 증거가 사건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 30일, 마크는 제3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리의 어머니는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가족의 고통을 연장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05년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은 마크가 자백을 했을 때인 4월 15일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2004년 7월 19일 아침에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유죄 인정으로 검찰과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10분간의 연설 동안 마크는 아내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리의 어머니만이 진정한 유감을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크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선고 한 달 전, 로리의 부모는 마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추모 명판에서 해킹이라는 이름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6월 6일에 마크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최소 2035년까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6년에서 종신형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는 판결을 들었을 때 울었고 형을 살기 위해 유타 주립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 후 마크의 부모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가 학습 장애와 대학에서의 실패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그가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에서 마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괜찮다고 썼습니다. 2006년에 마크가 범죄자들을 기념하는 웹사이트에서 교도소에서 자신의 서명과 다른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관리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로리의 어머니는 수감된 마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를 용서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로리를 기억하며 그 상실감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